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건 30년치 비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 진작 몰랐을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제가 이혼 서류를 들고 간 그날이었습니다. 28년 3개월 17일. 제가 시집와서 산 날이에요. 남편한테 사랑에 들은 횟수요? 손가락 하나로 셀 수 있어요. 고맙다는 말도 거의 못 들어봤고요. 저는 그렇게 28년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시어머니 챙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밤 11시에 누우면 다음날 아침 6시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게 28년이었어요. 남편 이창호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감정을 안 드러내는 사람. 처음엔 그게 듬직해 보였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28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동으로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월급 갖다 주는 것 외에는요. 결혼 기념일에 뭐 해준 적 없어요. 생일에 케이크 사온 적도 없고요. 여행 가자고 하면 바빠가 답이었고, 외식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지가 답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처음 생각한 건 3년 전이에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25주년. 은혼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기대했어요. 25년이나 살았으니까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저녁에 퇴근하길래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곤해. 그냥 자자. 그게 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이 결혼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런 것들이요. 검색만 하고 실행은 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준혁이가 아직 미혼이었고 수빈이는 취업 준비 중이었거든요. 엄마가 이혼하면 애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을 더 참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마음이 확 꺾여버렸어요. 남편이 휴가를 냈어요. 정년퇴직 앞두고 남은 연차 쓴다고요. 저는 기대했어요. 드디어 둘이 어디 가나 밥이라도 먹으러 가나? 그날 아침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줘. 그게 끝이었어요. 하루 종일 TV 보다가 라면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또 밥 차려주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일주일 후에 이혼 서류를 떼러 갔어요. 동사무소에서 협의 이혼 신청서 받아오고 재산분할 서류도 준비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28년 고생했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서류만 내밀까? 결국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들은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 정년퇴직 3주 전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휴가를 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안 바뀌더라고요. 역시 이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28년 동안 수고했어요. 저도 수고했고요. 이제 각자 살아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저는 멈췄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나 오늘 할 말이 있었어.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목소리가 떨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 냈어. 당신한테. 그리고 갑자기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순간 뭔 일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이 풀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5분이 얼마나 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남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이름만 계속 불렀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요. 수술 동의서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제 가방 안에 이혼 서류가 있더라고요. 아까 챙겨 나온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한 손에는 수술 동의서 사본,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 둘 다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창호. 아침에는 이혼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지금은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려던 말이 뭘까?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어.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28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왜 할 말이 있다고 했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남편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30년 동안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받았다고 지금 중환자실이라고요. 준혁이가 한마디도 못하고 끊더니 30분 뒤에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수빈이도 같이요.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혁이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살 다 큰 아들이 어린애처럼 우는데 저는 그냥 등만 토닥여줬어요. 수빈이는 안 울더라고요. 그 애는 아빠 닮아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남편 손잡고 있다가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고 그게 전부였죠. 집에 갈 엄두도 안 났어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졸고 있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시누이 둘이 서 있었어요. 큰 시누이 미연 씨, 작은 시누이 미정 씨.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나 겨우 보던 사이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저한테 오빠 보게 시집 온 거 알지?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28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했죠. 처음엔 그래도 오빠 걱정돼서 왔나 싶었어요. 근데 첫 마디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오빠 많이 위험해? 라고 묻길래 상태를 설명해 줬어요. 아직 의식이 없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얼마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보험이요? 지금 오빠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보험 얘기를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큰 시누이가 눈 하나 안 깜빡이고 말하더라고요.
오빠 사망보험금 얼마인지 아냐고, 수익자가 누구냐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집 명의는 누구냐고, 예금은 얼마나 있냐고. 오빠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재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정신 차려. 오빠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할 건데? 지금 준비해야지. 저는 참다가 터졌습니다. 28년 동안 명절에 용돈 한 번 안 보내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저희한테 떠넘기고 오빠 승진했을 때만 축하한다고 밥 얻어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험금이요? 집 명의요? 저는 나가달라고 했어요. 최대한 참으면서요. 아이들 앞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발끈하면서 말했어요. 야, 넌 어차피 남이야. 이 재산은 우리 이씨 집안 거야. 남. 28년을 살았는데 남이래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28년을 바쳤는데 저는 남이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병원이고 뭐고 상관없이요. 준혁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들이 투덜거리면서 나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두고 보자.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그날 저녁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고모가 나한테 전화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고모들이 와서 재산 얘기를 하길래 내보냈다고요. 그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누이가 어떻게 알았지?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준혁이가 말했어요. 고모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전화 왔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래요. 가방에서 잠깐 꺼내는 걸 봤나 봐요. 그리고 준혁이가 실수로 말해버린 거예요. 설마요, 엄마가 왜? 라고 하다가 말끝을 흐렸는데 큰 시누이가 캐물어서 결국 다 말하게 됐다고요.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저는 됐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준혁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전화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알게 되겠구나. 시누이들이 다 말할 테니까. 과연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내일 병원으로 갈 거야.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다 들으셨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82세 김말순 여사. 작년에 무릎 수술하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병원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왜 쓰러졌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연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이혼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창호가 쓰러진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남편이 쓰러진 이유는 아니잖아요. 뇌출혈이 이혼 얘기 듣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다 내 탓이래요. 내가 스트레스 줘서 쓰러진 거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재산 정리는 내가 할 거야. 넌 빠져. 재산 정리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연이한테 들었는데 제가 보험금이랑 집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서요. 그럴 순 없다고 아들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겠다고요. 억울했어요. 저는 보험금 얘기 꺼낸 적도 없어요.
시누이들이 먼저 물어본 거지. 제가 언제 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누이들이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반대로 말한 거죠. 언니가 재산 독차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요.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말하더라고요. 준혁아, 내 엄마가 이혼하려고 했대. 알고 있었어?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원망 같기도 하고 배신감 같기도 하고 그 눈빛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좋았어요. 28년이 뭐였을까? 저 사람들한테 저는 뭐였을까? 그때 누가 옥상 문을 열고 올라왔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서더니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혼하려고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그랬다고.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8년치 이유를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말하더라고요. 나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 못했다는 거.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수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 나한테 말했어.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고 물었더니 수빈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빠 서랍 한번 봐. 안방 서랍 맨 아래 칸.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수빈이는 더 말해주지 않았어요. 본인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그냥 아빠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만 안다고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남편 서랍에 뭐가 있는 걸까? 그 무뚝뚝한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뭘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 서랍을 열기 위해서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5일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불 꺼진 거실이 너무 낯설었어요. 분명 28년을 산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내려놨던 거요. 저는 그 서류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냄새가 나더라고요. 28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따라 유독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방에서 남편 냄새를 맡으니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수빈이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안방 서랍 맨 아래 칸을 보라고 했죠. 저는 남편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이 서랍을 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물건은 남편이 알아서 정리했거든요. 양말이나 속옷 정도만 제가 넣어줬지 나머지는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처음엔 별거 없어 보였어요. 오래된 서류들, 회사 명함, 그런 것들이요. 근데 서류들을 치우니까 밑에 뭔가 있더라고요.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건데 제가 아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제가 다 관리했거든요. 월급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통장은 뭐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부터 보는데 날짜가 30년 전이더라고요. 1994년 3월.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요. 94년 3월, 4월, 5월. 쭉 넘기니까 95년, 96년. 30년치가 다 있었습니다. 잔액을 봤어요. 5,200만 원. 이게 뭐지? 남편이 30년 동안 저한테 숨기고 따로 돈을 모은 거예요?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살림 빠듯하다고
아이들 학원비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까지 뛰었는데 남편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쓰려고? 혹시 바람? 그 생각이 드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통장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꺼내봤더니 여행사 팸플릿이더라고요. 5투어 세계 일주 프리미엄 패키지. 60일 동안 15개국 여행. 유럽, 미국, 호주, 동남아. 전 세계를 도는 코스였어요. 가격은 1인당 2,500만 원. 2인이면 5천만 원이죠. 팸플릿 안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그 못생긴 글씨 28년 동안 봐와서 바로 알아봤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당신이랑 세계여행. 당신이랑. 당신.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다시 메모를 읽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랬더라고요. 이 무뚝뚝한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30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밑에 또 뭔가 있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안에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표였어요. 첫 장에는 1년차 마이너스 제주도 3박 4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장은 3년차 마이너스 부산, 경주 4박 5일. 그 다음은 5년차 마이너스 일본 오사카 5박 6일. 쭉 넘기니까 10년차, 15년차, 20년차 전부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차 마이너스 세계 일주 60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30년 동안 고생한 당신에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30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랑해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 하면 됐잖아요. 제가 바란 게 그거였어요. 세계여행 같은 거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말 대신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서.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갈 때 두고 간 거였어요. 충전기에 꽂혀 있었는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김서영이었어요. 누구지? 처음 보는 이름인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김서영 사장님, 예약 확정됐습니다. 출발일은 3월 15일이고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아내분 여권 사본도 필요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내분 여권 사본. 출발일 3월 15일. 3월 15일이면 남편 정년퇴직일 다음 주였어요. 저는 김서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5호 투어 김서영입니다. 여행사 직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창호 씨 건으로 전화했다고. 제가 아내라고요. 그랬더니 직원이 반가워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사모님이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정년퇴직하시면 아내분이랑 바로 출발하신다고 3년 전부터 준비하셨거든요. 3년 전부터요. 3년 전이면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축하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딱 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아내한테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다고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다고요.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으시다고 절대 아내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말로 하면 되잖아.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왜 혼자 30년을 준비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랬으면 내가 이혼 서류 들고 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휴가 쓴 이유를,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거, 정년 퇴직 앞두고 드디어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근데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리고 남편은 쓰러졌어요. 저는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그날 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는 남편.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당신 꼭 깨어나요. 깨어나서 그 말 직접 해줘요. 30년 동안 준비한 거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줘요. 그래야 내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정장 입은 남자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변호사래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큰 시누이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마침 얘기할 게 있었다고. 그 남자가 자기네 변호사래요. 변호사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변호사를 왜 데리고 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된다고요. 서명이요? 뭔데요? 서류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중간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그리고 그 밑에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말순. 변호사한테 이게 무슨 서류냐고 물었더니 설명하더라고요. 남편이 의식이 없으니까 재산 관리를 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요. 가족들이 상의해서 시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요. 가족들이 상의했다고요? 저는 그런 상해 받은 적 없어요. 저도 가족인데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언니는 이혼하려고 했잖아. 이혼할 사람이 무슨 재산 관리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이혼하려고 했으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28년을 살았는데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서명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고. 남편이 깨어나면 본인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창호가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무슨 정리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 예금, 보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맡아두겠다고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어요. 남편 재산인데 왜 제3자가 관리해요? 저랑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때 큰 시누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3자? 엄마가 제3자야? 엄마는 오빠 낳은 사람이야. 언니야말로 이혼하려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 운운해?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다 안다고. 오빠 쓰러지기 전에 이혼 얘기 나온 거. 그러니까 순순히 서명하라고. 안 그러면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해진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군데요? 남편 쓰러지자마자 보험금 얼마냐고 물은 게 누구예요? 재산 얘기 먼저 꺼낸 게 누구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한다고요.
남편이 깨어나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큰 시누이가 눈을 부라리더니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야, 좋게 말할 때 해. 우리가 뭘 모를 것 같아? 오빠 서랍에 숨겨둔 통장 있는 거 알아? 그거 언니가 가져간 거지? 숨겨둔 통장? 그 5천만 원짜리 통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신우이가 예전에 남편한테 들었나? 아니면 집에 온 적이 있나? 큰 시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그게. 우리 이씨 집안 돈이라고. 언니가 가져갈 수 없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뭔지나 알아요? 그게 누구 위한 돈인지나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통장이 뭔지 알려줄까요? 남편이 30년 동안 저랑 세계 여행 가려고 모은 돈이에요. 저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이씨 집안 돈이 아니라 남편이 저한테 주려고 한 돈이라고요. 큰 시누이가 비웃더라고요. 웃기지 말라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오빠가 무슨 세계 여행이냐고요. 믿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서명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긴 하다고요. 물론 법원 심사가 필요하지만요. 큰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지? 우리 갈 길 간다고 굳이 안 좋게 끝내고 싶냐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단순히 남편 걱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쓰러진 틈을 타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때 법적으로 얘기합시다. 큰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나올 거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두고 보자. 내 아들 재산 가로채려고 하면 가만 안 있어.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억울해서요. 28년 동안 이 집안에 다 바쳤는데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모시기, 시누이들 경조사 다 했어요. 근데 남편이 쓰러지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건 도둑 취급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사람인가? 그때 누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봤더니 작은 시누이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뭔데요? 또 서명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 사과하려고. 언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근데 나 언니 끌려다니느라. 그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서 말했어요. 실은 언니가 오빠한테 돈 빌린 게 있어. 5억이야. 5억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작은 시누이가 설명했어요. 큰 시누이가 5년 전에 사업한다고 남편한테 돈을 빌렸대요. 갚겠다고 약속하고서 한 푼도 안 갚았다고요. 언니가 무서운 게 오빠 깨어나면 그 돈 얘기 나올까봐 그래. 그 전에 재산 정리해서 빚을 없던 걸로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후견인 지정하려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언니 미안해. 나도 언니 편 드는 것처럼 행동해서.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원한 거 아니야. 저는 작은 시누이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항상 큰 시누이 뒤에 붙어 다녔어요. 28년 동안 자기 의견이란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요. 작은 시누이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오빠 서랍에 차용증 있을 거야. 언니가 쓴 거. 그거 찾아. 그게 있으면 언니도 함부로 못해. 차용증? 5억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갖고 있다고요? 오빠가 그런 사람이야. 가족한테도 돈 빌려주면서 서류 챙기는 사람. 그래서 언니가 더 무서워하는 거야. 작은 시누이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언니한테 당하지 말라고. 오빠 깨어나면 자기가 사과하겠다고요. 작은 시누이가 간 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차용증. 그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서랍을 더 뒤져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서랍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차용증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 서랍을 더 뒤져야 했어요. 작은 시누이 말대로 차용증이 있다면 찾아야 했거든요. 안방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이랑 여행 가방을 발견했던 그 서랍이요. 그때는 통장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건 제대로 못 봤었어요. 서랍 안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 명함들. 별거 아닌 것들 사이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면에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험 증서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인데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정숙. 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우리 집 거요. 남편 단독 명의인 줄 알았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3년 전에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남편이 3년 전에 집을 공동 명의로 바꿔놨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3년 전이면 남편이 임원 승진했을 때, 여행 준비 시작한 것도 그때고, 진명에 바꾼 것도 그때였던 거예요.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차용인 이미연. 금액은 5억 원. 날짜는 5년 전. 상환 기한은 2년 전이었는데 갚았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5억을 빌려가고 한 푼도 안 갚은 거예요. 차용증 밑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미연이 사업 실패. 갚을 능력 없음. 정수기한테는 비밀로. 남편이 적어둔 거였습니다. 저한테 비밀로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면 화낼까봐? 시누이랑 사이 나빠질까봐? 봉투 맨 밑에 뭔가 더 있었어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 정수개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남편한테 편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연애할 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글로 감정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펜을 꾹꾹 눌러서 쓴 흔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가, 나 이런 거 처음 써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10번은 찢어버린 것 같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막상 쓰려니까 한 글자도 안 나온다.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 글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래도 써본다. 언젠간 당신한테 줄 거니까. 나 당신한테 항상 미안했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없더라. 돈 벌어온 것밖에. 근데 그건 남편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내 엄마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나는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잠만 잤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입에서 안 나오더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말 안 하더니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보여주고 싶었어.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했어. 통장 모은 것도 그래서야. 당신 몰래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처음엔 제주도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이 안 나와서 그냥 계속 모았어. 그러다 보니 5천만 원이 됐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은퇴하면 당신 데리고 세계 여행 가자고.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당신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싶었어. 여행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60일 동안 세계 일주하는 코스가 있대.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당신 예전에 유럽 가고 싶다고 했잖아. 신혼여행 때 못 가서 아쉽다고. 그때 나 돈 없어서 제주도밖에 못 데려갔는데. 미안했어.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가자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자고. 당신 놀라는 얼굴 보고 싶어서 비밀로 했어. 수빈이한테만 살짝 얘기했어.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수빈이가 알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빠가 뭔가 준비한다는 것만 알았다고 했죠. 자세한 건 몰랐다고요. 남편은 진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 마지막 부분이 흐릿했어요. 물에 젖은 것처럼요. 처음엔 제 눈물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쓴 거구나. 이 무뚝뚝한 사람이 편지 쓰면서 울었구나. 정수가, 나 요즘 퇴직하면 뭐라고 말할지 연습하고 있어. 거울 보면서 혼자 연습하는데 쉽지가 않더라. 그래도 이번엔 꼭 말할 거야. 30년 동안 못한 말.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했다는 거. 이창호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쓰러지기 전에 이 편지를 안 줬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혼 서류 들고 가는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남편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인정받고 싶다고. 그런 말 대신 속으로 사귀기만 했어요. 남편이 말을 안 했듯이 저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바보였던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눈 떴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응. 방금 의사 선생님이 연락 줬어. 의식 돌아왔대. 저는 편지를 꽉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요. 당신이 직접 말해줘야 해요. 이 편지에 쓴 말들, 당신 입으로 직접 해줘야 한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혁이, 수빈이, 그리고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시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는데 자꾸 한 분만 찾는다고요. 누구요? 박정숙 씨. 아내분 맞으시죠? 계속 아내분 이름만 부르세요.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이 아내분 들어오시래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안 들렸어요. 그냥 남편 얼굴만 보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근데 눈이 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수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이 손이 30년 동안 돈 벌어온 손인데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눈을 감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말 못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편지 봤어요. 통장도 받고 여행 계획도 봤어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봤어? 네, 다 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 왜 혼자 그런 걸 준비했어요?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됐다고 말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 나으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 해야 해. 남편이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 당신한테 고마웠어. 28년 동안 저는 그냥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요. 나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사귀었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냥 참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 들고 간 거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럴 만했어.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뒤에 시어머니도 따라오셨고요. 간호사가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침대로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오빠, 정신 들어? 괜찮아? 남편이 미연 씨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보여줬던 부드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원래 그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오빠 다행이라고 엄마가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다면서 오빠 재산 문제를 꺼냈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미연아. 목소리가 낮았어요. 힘이 없는데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5억. 언제 갚을 거야?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어요. 큰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셨고요. 오빠 그게 5년 됐어. 이자만 해도 얼마야? 큰 시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요. 남편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연아, 나 죽을 뻔했어. 큰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네가 먼저 한 말이 뭐였어? 보험금이 얼마냐고 했다며.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준혁이가 아빠한테 다 말해줬대요. 고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빠가 깨어나자마자 다 말해줬다고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5억 빌려가고, 안 갚고, 내가 쓰러지니까 재산부터 챙기려고 했지. 큰 시누이가 발끈했어요. 오빠 그건 오해라고 그냥 오빠 걱정해서 그랬다고요. 걱정?
정수기한테 뭐라고 했어? 남이라고 했다며. 28년 산 사람한테 남이라고. 큰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정수기한테 뭐라고 하셨다며. 재산 정리는 엄마가 한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창호야, 나는 내 엄마야. 내 재산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정수기 거예요. 집도 이미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보험 수익자도 정수기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뭐,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해놨어요. 3년 전에 중환자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5억은 좀 봐달라고요. 남편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누나를 봤습니다. 6개월 안에 갚아.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큰 시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빠, 나 동생이야. 가족한테 그러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정수기도 가족이야. 28년 동안 나 뒷바라지하고 엄마 모시고 애들 키운 사람이야. 근데 네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먼저 가족 아닌 것처럼 굴었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미연이가 힘든 건 사실이라고. 동생인데 좀 봐주면 안 되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수기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뭐, 내가 왜라고요? 정수기가 28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병원비도, 명절 차례도, 시누이들 경조사도 다 이 사람이 했어요. 나는 돈만 벌었고요. 남편이 숨을 골랐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니까 정수기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도둑 취급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가 다물으셨어요. 정수기 없었으면 나 진작에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집안 다 챙기니까 내가 일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남편 입에서 나온 인정의 말. 시어머니가 한참 서 계시다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내가 심했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그 말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직 서운한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나가셨고요. 중환자실에 저랑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네, 여행, 가자.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래요. 가요. 당신 다 나으면 가요. 세계 일주 60일. 당신이 30년 동안 준비한 거 같이 가요.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남편은 2주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던 날 남편이 저한테 뭔가를 건넸어요. 그건 30년 된 낡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온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2주, 일반 병실에서 2주.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남편 짐을 챙겼어요.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정수가 잠깐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침대 옆 사물함을 가리켰어요. 거기 열어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방, 제가 집에서 본 그 가방이었거든요. 30년치 여행 계획표가 들어있던 낡은 가방. 언제 가져온 거예요? 수빈이한테 부탁했어. 퇴원할 때 당신한테 주려고.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봐.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전히 30년치 여행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뭔가 새로운 게 놓여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 2장이었습니다. 3월 15일, 인천 -파리. 비즈니스 클래스. 이창호, 박정숙. 저는 티켓을 들고 남편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여행사에 연락했어. 출발을 미뤘다고. 내가 나으면 바로 가자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몸도 안 좋은데 여행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여행은 나중에 가도 돼요. 몸부터 완전히 낫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기다렸어. 더 못 기다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나 그날 쓰러지기 전에 하려던 말. 지금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30년 전에 결혼하면서 약속했어. 속으로 당신한테 세상 구경 다 시켜주겠다고. 저는 그런 약속 처음 들었어요. 근데 신혼여행 제주도밖에 못 갔잖아. 돈 없어서. 그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모았어. 매달 10만 원씩. 언젠간 당신 데리고 세계여행 가려고. 그게 30년이 됐어. 저는 그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곳곳에 긁힌 자국.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이 가방, 우리 결혼할 때 샀어. 신혼여행 갈 때 쓰려고. 근데 제주도니까 그냥 백팩 들고 갔잖아. 기억났어요. 그때 남편이 괜히 큰 가방 샀다가 안 쓴다고 투덜거렸던 거. 그때부터 이 가방에 여행 계획 넣어뒀어. 언젠간 제대로 된 여행 가면 그때 쓰려고. 저는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저한테 티도 안 내고 혼자서. 바보예요, 당신. 남편이 웃었어요. 알아. 바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정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퇴원한다고 해서 왔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시누이가 머뭇거리더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다고 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얘기 들었어? 5억 결국 갚기로 했대. 저는 놀랐습니다. 큰 시누이가 5억을 갚기로 했다고요? 언니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 있었거든. 그거 팔기로 했대. 거기서 5억 빼서 오빠한테 갚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시 시작하는데 쓴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미연이가 어제 전화했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고 오빠 쓰러지니까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동생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 안 하면 걔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큰 시누이한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남이라고 했던 그 말 쉽게 잊히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 말도 이해가 됐어요. 가족이니까요. 미워도 가족이에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리고 엄마가 언니 보고 싶대. 집에 오면 밥 먹으래. 같이. 시어머니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엄마가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 처음이야. 퇴원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데 직접 요리하신 거였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앉아라. 저는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말을 안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잘 못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라고 구박만 했지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 창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 진작에 망했겠더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8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3월에 여행 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라. 너희 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실컷 놀다 와.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싸우고 상처 주고 그래도 결국 밥상 앞에 앉는 게 가족이구나. 밥 먹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정수가, 창호 잘 부탁한다. 그 바보 같은 놈, 너 아니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정수가, 여권 준비해. 저는 웃었어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기다린 여행이야. 제대로 가자. 그리고 3월 15일. 저와 남편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요. 3월 15일 인천공항. 저는 30년 된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걸을 수 있을 만큼은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꼭 가겠다고 했어요. 30년 기다렸는데 더는 못 기다린다고요. 공항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 배웅 나온 사람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설레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을 내밀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여권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썼거든요. 해외여행 가자고 했을 때마다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작은 여행 말고 제대로 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처음이었어요. 좌석이 넓고 다리도 쭉 뻗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앉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어때, 편하지? 저는 웃었어요. 네, 편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야. 이 정도는 써야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구름이 가까워지고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28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 신혼여행 때 제주도밖에 못 가서 속상했던 기억. 결혼기념일마다 여행 가자고 했다가 바빠라는 말에
포기했던 기억. 그게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서러움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왜 울어? 그냥요. 그냥 좋아서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좋아. 12시간을 날아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어요. 프랑스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오가고 진짜 외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니까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남편이 택시를 잡더니 뭐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남편이 웃었어요. 가보면 알아. 택시가 파리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멀리서 살짝 보이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커졌습니다. 에펠탑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웠어요. 택시가 에펠탑 근처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내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가자. 저희는 에펠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3월의 파리는 쌀쌀했지만 남편 손이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에펠탑 앞 광장에 섰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바랜 색깔, 구겨진 모서리. 30년은 된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이거 기억나? 기억나죠? 결혼식 날 사진이잖아요. 뒷면 봐봐.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과 파리 에펠탑 앞에 서겠다. 1994년 3월 15일. 이창호. 저는 한참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저희 결혼한 날이에요. 그때 썼어. 신혼여행 제주도 가면서 당신이 비행기에서 파리 사진 보면서 예쁘다고 했거든. 그때 결심했어. 언젠가 꼭 여기 데려오겠다고. 30년이에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30년이나 걸려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말했어요. 정수가. 네. 사랑해.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말로요. 남편 입에서 직접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저희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사진처럼 나란히 서서요.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그래도 저희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59일 더 남았어. 유럽 다 돌고 미국 가고 호주 가고 당신이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저는 웃었어요. 당신이랑 같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치 여행 계획표가 있었어요. 1년차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30년차 세계 일주까지. 저는 그 계획표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맨 마지막 장 뒤에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이 계획표 다 채우면 새로 쓸 거야. 다음 30년 계획.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해. 이창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다음 30년이래요. 이 사람 60일 여행 끝나면 또 30년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근데 그 바보가 제 남편이에요. 창밖으로 에펠탑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잠이 든 것 같으면서도 손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이라 답답했고 표현 없는 사람이라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해요. 남편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를 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제가 이혼 서류를 들고 간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건 30년 된 낡은 여행 가방을 열던 그날이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30년이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